네 이놈! 무당의 핏줄을 우리 조씨 가문에 들였겠다! 오늘부로 족보에서 내 놈의 이름 석자를 지워버릴 터이니 당장 썩 꺼지거라! 집안 어른의 천둥 같은 불호령에 무릎을 꿇은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대체 이 양반 종갓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길래 이 사내의 혼인 하나에 온 종친이 벌떼처럼 들끓으며 이토록 참혹한 불호령이 떨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저 사내 뒤에서 눈물 짓는 여인의 정체는 또 무엇이기에 수백 년 이어온 양반가의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상도 안동 땅 낙동강 물줄기가 굽이굽이 흘러가는 산자락 끝자락에 바람만 불어도 석가래가 삐걱대고 기둥이 흔들리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 위 이영은 곳곳이 썩었고 흙벽은 갈라져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들이치면 방 안에 놓아둔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을 지경이었지요. 그런 집에 한 사내가 살고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조한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새벽녘 안개가 채 거치지도 않은 시각, 조한수는 밤새 짚을 꼬고 또 꼬아 삼아놓은 집신 대여섯 켤레를 등에 지고 삐걱대는 쌀이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그의 차림새라는 것이 참으로 딱하기 이를 데 없었으니 소매뿌리가 너덜너덜해진 백목 도포를 몇 번이고 기워 입어 솔기마다 실밥이 들떠 있었고 흙물이 베어 누렇게 바랜 바짓가랑이 아래로 살이 드러난 맨발이 새벽 이슬에 젖어 시렸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 남루한 등짝 위에는 보자기로 정성스레 감싼 서책 두어 권이 항상 집신 꾸러미와 나란히 얹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집신 위에는 아무것도 덮지 않았지만 서책 위에는 제 도포를 벗어 덮었고 나무를 하러 산에 갈 때도 집신을 팔러 장에 나갈 때도 그 서책만큼은 절대로 내려놓는 법이 없었으니 장터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책보따리 선비라 부르는 것이 결코 괜한 말이 아니었지요. 사실 조한수는 풍양조씨, 그러니까 안동 일대에서 한때 이름께나 날리던 양반가의 적손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은 향교에서 훈장을 지내셨고 선산만 해도 뒷산 능선 하나를 통째로 차지할 만큼 반듯한 가문이었지요. 그러나 할아버지 대에 영모에 휘말리면서 하루아침에 가산이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관아에서 집안 재산을 죄다 정몰해 갔으니 논밭은 물론이요. 종가의 기와집까지 빼앗긴 채 거리로 내몰렸고 그런 충격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마저 우라병으로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지요. 어머니 남씨는 한수가 태어난 이듬해 이름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나 어린 한수는 어미 얼굴도 모르고 자랐으니 이제 이 세상에 남은 혈육이라곤 눈이 흐려져 바느질은커녕 손자의 얼굴조차 또렷이 보지 못하시는 할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에 조한수가 등에 진 서책이란 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눈을 감으시던 그날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들의 손에 쥐어주시며 한수야, 너는 양반의 후손이니 아무리 세상이 궁해져도 학문만은 놓지 말거라라 하셨던 그 유언과도 같은 것이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그를 나무꾼으로 집신장이로 업신여긴들 그 서책을 내려놓는 순간 양반 신분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 차마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날도 조한수는 장터 한 구석, 그것도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멍석을 깔고 집신을 가지런히 버려놓은 채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아침나절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집신 한 켤레 보시지요라고 목청을 높여보기도 했지만 해가 중천을 넘어 서산으로 기울어도 그의 앞에 발을 멈추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이따금 지나가는 이들이 집신을 흘끗 내려다보고는 코웃음을 치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허이, 책만 읽던 선비가 삼은 집신이라 집이 고르질 않아서 하루만 신어도 바닥이 뚫리겠구먼. 저것 좀 봐. 코도 비뚤고 날도 삐죽삐죽하니 차라리 맨발로 다니는 게 낫겠네. 허?
조한수의 집시는 정말이지 솜씨가 서툴러 코가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었고 짚을 꼬는 힘이 고르지 못하여 군데군데 울퉁불퉁 뭉친 곳이 눈에 띄었으니 한 푼이라도 아까운 장터 사람들이 그런 집신에 선뜻 돈을 쓸 리 만무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조한수에게 집신이 팔리지 않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가슴이 타들어가는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콜록, 콜록, 콜록. 할머니가 크게 앓고 계셨던 것이었지요. 며칠 전부터 마른 기침이 그치질 않더니 이제는 몸을 일으켜 앉지도 못하시고 누운 채로 가래가 섞인 기침만 쉴 새 없이 해대고 계셨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으면 불덩이처럼 뜨겁고 숨소리는 마치 구멍난 풀물을 억지로 불리는 것처럼 거칠고 힘겨웠지요. 밤이면 할머니의 기침소리가 얇은 벽 너머까지 새어나가 이웃집게까지 지저댈 정도였으니 당장 의원에게 보이고 탕약이라도 한 첩 지어 올려야 하건만 약값은커녕 내일 아침 죽 한 그릇 끓일 쌀 한 톨 없는 형편에 대체 무슨 수로 약을 구한단 말입니까? 이에 조한수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꺾고 오래전부터 발길을 끊었던 풍양 조씨 친척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종숙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할머니께서 크게 편찮으신데 약값을 좀 빌릴 수 있겠습니까? 조한수가 종갓집 마루 아래 뜰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이며 간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눈초리와 매몰찬 말뿐이었지요. 이복에 돈을 빌려준들 갚을 수는 있는가? 나무를 해서? 집신을 삼아서? 허?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법일세. 자네 팔자가 거기까지인 걸 어쩌겠나? 원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 않았나? 우리를 찾아올 것이 아니라 하늘을 원망하게나. 종숙 조덕문이라는 이는 비단 도포에 갓을 반드시 쓴 채 부채질을 하며 조한수를 쳐다보고 조롱 섞인 말을 했습니다. 가까운 핏줄이라 여겼던 사람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고 그 비웃음이 귓전을 떠나질 않았지요. 조한수는 차마 더 사정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아 터벅터벅 종갓집 문을 나서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같은 피가 흐르는 집안이라 한들 가난한 핏줄에겐 남보다도 못한 것이 세상 인심이로구나. 친척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조한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다시 장터로 돌아가 집신이라도 한 켤레 팔아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자리를 지켰건만 역시나 그의 집신에 눈길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지요. 서산에 해가 걸리고 붉은 노을이 장터 위로 퍼지기 시작할 때 장사치들이 하나 둘 짐을 챙겨 돌아가는 텅 빈 장터에서 조한수는 팔리지 않은 집신 위로 길게 들이운 제 그림자를 바라보며 그만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약을 못 지어드렸구나. 약값은커녕 죽 한 그릇도 못 올리는 이 불효자를 하늘이시여 용서치 마옵소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목이 메어더는 말을 잇지 못하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지요. 저기요, 이 집신 아직 파시는 건가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글쎄 그의 앞에 웬 아리따운 처녀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단정히 차려입고 까만 댕기를 깔끔하게 들이운 그 모습이란 것이 영락없이 살림이 넉넉한 규수의 행색이었지요. 해질녘 붉은 노을을 등지고선 그 처녀의 얼굴이 어찌나 곱고 눈매가 맑았던지 조한수는 순간 말문이 막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올려다보기만 했답니다. 처녀가 다시 한번 빙그레 웃으며 물었지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집신이 다 달았는데 서너 켤레 살 수 있을까요? 예. 저한테요? 이 집신을요? 하루 종일 단 한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볼품없는 집신을 그것도 서너 켤레나 사겠다는 말에 조한수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싶어 두 눈을 끔뻑이며 처녀를 바라보니 그녀는 이미 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내 집신값을 쳐주고 있었지요. 둥글럽적한 엽전이 조한수의 손바닥 위에 올려지는 순간 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그 엽전 몇 잎의 무게가 세상 어떤 금덩이보다도 묵직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처녀가 집신 서너 켤레를 정성스레 보자기에 쌓았고 장터를 떠나간 뒤에도 조한수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무는 노을 속으로 점점 작아지는 처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아뿔싸,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할머니 약을 사야 해. 조한수는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장터에서 의원까지 단숨에 내달렸습니다. 숨이 턱에까지 차올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의원 앞에 다다라 헐떡이며 엽전을 내밀고 탕약 한 첩을 지어 받아든 순간 조한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비참했던 사내가 어디선가 불어온 따스한 바람 한 줄기에 마침내 무너져 내린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할머니, 약을 지어왔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조한수가 할머니를 조심조심 일으켜 탕약을 한 모금 한 모금 떠들이니 쓴 약을 삼키신 할머니의 이마에서 식은 땀이 배어 나왔고 다행히 그날 밤부터 거칠기만 하던 숨소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흐린 눈으로 손자의 손을 더듬어 꼭 쥐시며 힘없이 말씀하셨지요. 한수야, 고맙구나. 이 약값을 대체 어찌 마련했더냐? 오늘 장터에서 집신이 좀 팔렸습니다. 걱정 마시고 푹 주무시지요. 할머니가 잠이 드신 뒤에도 조한수는 한참이나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얇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어둠 속에서 갈라진 천장을 바라보는데 오늘 낮 장터에서 만난 그 처녀의 맑고 고운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아 좀처럼 사라지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그 처녀는 누구였을까? 이 볼품없는 집신을 선뜻 사간 그분은 어디에 사시는 분이란 말인가? 그날 밤 허물어져가는 초가의 지붕 위로 별이 유난히 맑게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앞으로 이 불쌍한 선비에게 찾아올 기구하고 기막힌 인연을 미리 알려주기라도 하듯이 말이지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녀에게 받은 돈으로 지어 올린 탕약 덕분에 할머니의 기침은 한결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기력이 돌아오지 않으셨으니 가만히 누워 계시는 할머니의 푹 꺼진 볼과 앙상하게 드러난 손등 뼈마디를 볼 때마다 조한수의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렸지요. 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드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밤새 짚을 꼬고 또 꼬아 집신을 삼은 조한수는 다시 장터로 나섰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집신 보시지요 하고 목청을 높여보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의 집신을 흘끗 보고는 코웃음만 치며 지나갈 뿐이었지요. 해가 중천을 넘기고 서산으로 기울어도 집신을 사겠다는 사람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니 장사치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돌아가고 조한수만 텅 빈 장터 구석에 덩그러니 남아 물들어가는 하늘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고 집신 꾸러미를 다시 등에 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이 집신 오늘도 남은 것이 있나요? 그 맑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조한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며칠 전 그 아리따운 처녀가 해질녘 노을을 등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까만 댕기를 단정하게 들이운 그 모습이 며칠 전과 한치의 다름도 없었지요. 처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사간 집신을 하인들에게 나눠주었더니 산길을 다니느라 금방 달아버렸더군요. 오늘도 서너 켤레 살 수 있을까요? 아, 예.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조한수는 얼떨결에 벌떡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곤 등에 진 집신 꾸러미를 후다닥 풀어 처녀 앞에 가지런히 놓았는데 그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집신 한 켤레가 대구르르 굴러가 처녀의 발 앞에 딱 멈추었지요. 조한수가 허둥지둥 주워 올리며 얼굴을 붉히자 처녀는 입가에 살포시 미소만 머금을 뿐
아무런 핀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곤 또다시 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내 집신값을 넉넉히 쳐주었고 조한수는 그 돈으로 쌀 한 대를 사서 할머니께 따끈한 흰죽을 끓여 올릴 수 있었지요. 물밖에 넘기지 못하시던 할머니가 흰죽을 한 그릇 비우시고는 한수야, 이 죽이 어찌 이리 달고 고소하냐 하며 환하게 웃으셨으니 조한수는 그 웃음 하나에 며칠간 쌓였던 시름이 눈 녹듯 스르르 풀려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나흘이 지나면 어김없이 해가 서산에 걸린 즈음이면 그 처녀가 장터에 홀연히 나타나 집신을 서너 켤레씩 사가는 것이었지요. 올 때마다 처녀가 하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하인들이 산길을 오르내리다 보니 집신이 금세 달아서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한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지요. 하인이 대여섯은 되나 보구나. 산길을 다닌다 하니 필시 깊은 산속에 큰 살림을 거느리고 사는 부잣집 교수인 모양이다. 실제로 처녀의 차림새는 언제 보아도 흠잡을 데 없이 반듯하고 깔끔했으니 옥색 저고리의 깃은 눈처럼 하얗고 치마의 주름은 칼로 누른 듯 가지런했으며 손끝은 거친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희고 가늘었습니다. 더군다나 말씨마저 고와서 장터의 투박한 사내들 사이에서 유독 빛이 났으니 누가 보아도 제법 살림이 넉넉한 양인 이상 가문의 교수라 여길 만한 행색이었지요. 그러하니 조한수가 그녀의 진짜 내력을 의심할 까닭이 조금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처녀가 찾아올 때마다 집신이 죄다 팔리니 조한수의 살림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바닥을 드러내고 거미줄만 쳐져 있던 쌀독의 하얀 쌀이 조금씩 차올랐고 밥상에는 시래기 된장국만 올라오던 것이 어느덧 나물 반찬이 하나 둘 늘어갔지요.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두부 한 모를 사올 여유도 생겼고 할머니께 약도 끊기지 않게 지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조기 한 손을 사다가 노릇노릇하게 구워 올렸더니 생선 냄새를 맡으신 할머니께서 한수야, 이 귀한 것을 어디서 구한 게냐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지요. 무엇보다도 할머니의 안색이 날로 좋아지셨으니 쑥 들어갔던 볼에 핏기가 돌고 기침도 부쩍 줄어드신 것이 조한수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조한수가 장터에서 돌아와 할머니께 저녁상을 차려 올리는데 나물 무침과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는 밥상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시던 할머니께서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며 불쑥 말씀하셨지요. 한수야, 요즘 장사가 꽤나 잘 되는 모양이구나. 예, 집신을 사가시는 분이 계셔서 좀 나아졌습니다. 그 사가시는 분이라는 게 혹시 그 처녀 아가씨가 아니더냐? 조한수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할머니께 처녀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흐린 눈으로 손자 쪽을 바라보시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눈은 어두워도 귀는 아직 멀쩡하단다. 내가 장에 나가기 전에 부스럭부스럭 도포를 터는 소리, 상투를 고쳐 매느라 끙끙대는 소리가 요즘 들어 부쩍 잦아진 것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 그뿐이 아니라 장터에서 돌아오는 내 발걸음 소리가 사뭇 달라졌더구나. 집신이 팔린 날은 콧노래라도 부를 듯 가볍고 팔리지 않은 날은 발을 질질 끌며 오니 말이다. 나이 먹은 할미의 귀를 속이려면 아직 멀었다. 이놈아. 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저 깔끔하게 다니려는 것뿐이지요. 조한수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연신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으시고 소리내어 웃으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 처녀가 사나흘에 한 번씩 집신을 사러 온다 하지 않았더냐. 하인들 집신이 달아서 산다는 것이 내 말이었지? 예, 그러하옵니다. 하인들이 산길을 오르내리느라 금방 닳는다 하셨지요. 산길을 다닌다 해도 집신이 사나흘에 서너 켤레씩 다를 리가 있겠느냐? 아무리 험한 산길이라 해도 집신 한 켤레면 보름은 너끈히 싣는 법인데 말이다.
내 생각엔 그 처녀가 너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조한수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로 그러했지요. 아무리 산길이 험하다 한들 집신이 사나흘 만에 서너 켤레씩 달아 없어질 까닭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의문이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지만 조한수는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설마요, 할머니. 그분은 살림이 넉넉하신 규수이십니다. 그런 분이 저 같은 사람에게 무슨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도포 하나 변변치 못해 기워 입고 등에는 서책이나 지고 다니는 집신장이를 대체 누가 마음에 품겠습니까? 이놈아,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도포가 화려하다고 열리고 갓이 반듯하다고 닫히는 것이 아니란다. 내 할아버지께서도 처음 나를 보러 오셨을 때 소매뿌리에 먹물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글 읽는 그 목소리 하나에 이 할미의 마음이 흔들렸었느니라. 할머니는 먼 옛일을 떠올리시는 듯 아득한 곳을 바라보시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조한수는 차마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했지요.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내에게 그처럼 곱고 깔끔한 규수가 마음을 두었을 리가 만무하다고 스스로를 단정짓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이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집신을 사며 말을 건네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집신값을 치르고 곧장 돌아서던 처녀가 어느 날부터인가 오늘은 날이 참 좋지요? 하고 한마디를 건네기 시작하더니 또 어느 날에는 선비님은 항상 서책을 지고 다니시는군요. 무슨 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조한수가 더듬더듬 논어와 맹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처녀는 눈을 반짝이며 아, 그러셨군요. 글을 아시는 분이시라 집신 삼는 솜씨와는 달리 눈빛이 남다르시더라고요 하며 소리내어 웃었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맑고 해맑았던지 조한수는 볼이 화끈하게 달아오른 채로 한참을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지요. 처녀가 돌아간 뒤에도 한참이나 가슴이 두근거려 도무지 진정이 되질 않았으니 이것이 대체 무슨 마음인지 조한수 스스로도 감히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질녘이었습니다. 서산 위로 붉은 노을이 비단처럼 펼쳐지고 장터 위에 석양 그림자가 길게 드리울 즈음 그날도 어김없이 나타난 처녀가 집신 서너 켤레를 골라들고 엽전을 건네며 평소와는 사문 다른 한마디를 조심스레 덧붙였지요. 저기 선비님, 오늘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부탁이라니요. 무엇이든 말씀해 보시지요. 이 집신을 집까지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으신가요? 원래는 하인을 보내려 했는데 마침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요. 집신이 서너 켤레나 되니 혼자 들고 산길을 오르기가 여간 만만치 않더군요. 처녀의 그 말에 조한수는 심장이 쿵하고 크게 한번 뛰더니 이내 귀 끝까지 새빨갛게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머릿속이 하얘지며 온갖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지요. 낯선 남자를 집으로 데려가겠다니 설마 나를 믿어주시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짐이 무거워 그러시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혹시 할머니 말씀대로 이 사람이 정녕 나에게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조한수는 제 볼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곤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추슬러 대답했지요. 그럼요. 늘 사가시는 단골이신데 당연히 옮겨드려야지요. 제가 들겠습니다. 처녀는 고맙다는 듯 환하게 웃었고 조한수는 집신 꾸러미를 번쩍 들어 등에 졌습니다. 서책 보따리 위에 집신 꾸러미가 얹히니 등이 제법 묵직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처녀의 뒤를 따라 장터를 벗어나는데 저 멀리 서산 너머로 해가 붉디붉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의 그림자가 노을빛 들판 위로 길게 늘어지며 나란히 이어지는 그 풍경을 허물어진 초가에서
할머니가 보실 수 있었더라면 아마도 환하게 웃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향하는 길은 마을 쪽이 아니었습니다. 장터를 벗어나더니 들길을 지나고 졸졸 흐르는 개울을 건너 점점 깊은 산 쪽으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소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처녀의 남색 치마 위에 붉은 물을 들이고 풀벌레 소리와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는 산길 위에서 조한수의 가슴 속에는 처녀를 따라가는 설렘과 함께 묘한 불안이 엉킨 실타래처럼 한 줌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인가가 없을 텐데. 대체 이 처녀는 어디에 사시는 분이란 말인가? 산길은 점점 가팔라지고 나무는 더욱 우거져 하늘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지요. 조한수의 숨이 가빠지고 종아리가 뻐근해질 무렵 앞서 걷던 처녀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려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저기가 저희 집이에요. 처녀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본 조한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울창한 숲 사이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이 깊은 산속에 이런 곳이 있었단 말입니까? 조한수는 두 눈을 비비고 또 비볐지만 눈앞의 광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본 조한수는 그 자리에서 두 다리가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펼쳐진 것은 조한수가 나고 자라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지요. 돌담이 겹겹이 둘러진 대저택이 산 중턱에 우뚝 들어앉아 있었는데 기와지붕이 석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번쩍이고 대문 앞 석등에는 벌써 불이 밝혀져 있었으며 널찍한 마당에는 하인 서넛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대문 안쪽으로 보이는 안채와 사랑채는 고래등 같은 기와를 얹고 있었고 담 너머로는 장독대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으며 뒷마당 쪽에서는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구수한 밥 짓는 냄새까지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안동 읍내의 어느 양반 종갓집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규모였으니 조한수는 두 눈을 비비고 또 비볐지만 눈앞의 광경은 도무지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이런 대저택이 있었단 말인가? 대체 이 처녀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기에? 처녀는 멍하니 서 있는 조한수를 돌아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놀라셨지요? 저희 집이 좀 깊은 곳에 있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자,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조한수는 처녀에게 이끌려 어리둥절한 채로 대문을 들어섰지요. 마당에 들어서니 저택의 규모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사랑채 앞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연못가에는 버드나무가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으며 안채로 향하는 회랑에는 갖가지 약초 다발이 대들보에 주렁주렁 매달려 마르고 있었지요. 산초, 당귀, 황귀, 청궁, 약초에서 풍겨나오는 쌉쌀하면서도 은은한 향기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독특하고 깊었던지 조한수의 코끝이 절로 찡해질 정도였습니다. 처녀가 사랑채로 안내하여 차를 올렸습니다. 약초를 우린 듯한 누르스름한 찬물에서는 어디서도 맡아본 적 없는 깊고 그윽한 향이 피어올랐고 곁들여 나온 약과와 다식은 안동 장터 어느 떡집의 것보다 곱고 정갈했지요. 조한수가 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스르르 퍼지며 산길을 오르며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님, 처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은 처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빙그레한 미소 대신 단호하면서도 간절한 빛이 서려 있었지요. 제가 오늘 선비님을 이리로 모신 것은 집신을 옮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조한수의 심장이 쿵하고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사실은 선비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였습니다. 처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단정한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제가 선비님께 혼인을 청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조한수는 찻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채 처녀를 바라보는데 처녀는 고개를 든 채
똑바로 조한수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지요. 처음 장터에서 선비님을 배웠을 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집신 솜씨는 서툴러도 등에 서책을 지고 다니시는 그 모습에서 꺾이지 않는 선비의 기계를 보았지요. 하인들 집신이 달아서 사간 것이 아니라 선비님을 다시 뵙고 싶어서 구실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조한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맞았던 것이지요. 집신이 사나흘 만에 다를 리가 없다던 그 말씀이 귓가에 울려 퍼지는데 가슴 한쪽에서는 뜨거운 것이 뭉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조한수가 입을 열기도 전에 처녀가 한마디를 더 덧붙였는데 그 말은 조한수의 가슴에 한겨울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이 없었지요. 다만 혼인을 허락해 주시기 전에 선비님께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이를 악물듯 말을 이었지요. 저는 무당의 딸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 고을에서 이름난 만신이셨습니다. 그 순간 조한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당이라니. 천민 중의 천민, 양반가에서는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를 꺼리는 그 무당의 딸이라니. 아무리 대저택에 살고 재물이 넘친다 한들 무당의 피가 섞인 여인을 풍양조씨 가문에 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조상대대로 이어온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이 아니겠습니까? 이 저택도 이 살림도 모두 아버지께서 평생을 두고 모으신 재산입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무당이라 업신여겼지만 아버지는 이 산의 약초를 누구보다 잘 아셨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데 일생을 바치신 분이셨지요. 하지만 세상은 아버지의 그런 마음은 보지 않고 무당이라는 이름 석자 하나만으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녀의 눈가에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지만 끝내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선비님께서 저의 이 내력을 들으시고도 혼인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평생을 다해 선비님과 할머님을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숨기고 혼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한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녀를 향한 마음이 거짓이 아닌 것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지요. 장터에서 처녀가 돌아가고 나면 한참을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 맑은 웃음소리가 밤새 귓가를 맴돌았으며 사나흘 뒤 처녀가 다시 나타날 때면 하늘이 무너져도 기쁠 만큼 신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풍양조 씨의 후손이라는 자존심이 쇠사슬처럼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양반의 채통을 천민 중에 천민인 무당의 피로 더럽힐 수는 없다는 생각이 바위처럼 무겁게 그의 마음을 짓눌렀지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한수는 그 한마디를 간신히 내뱉고는 도망치듯 대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허물어진 초가로 돌아온 조한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아궁이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도 모른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데 처녀의 고백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당의 딸. 그 네 글자가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 했지요. 한수야, 우리 풍양조 씨가 비록 가세는 기울었으나 양반의 채통만은 잃지 말거라. 조한수는 이불을 끌어안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손자의 안색이 심상치 않은 것을 단번에 알아채셨지요. 한수야,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얼굴이 사색이 다 되었구나. 조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모든 것을 할머니께 아뢰었습니다. 산속 대저택의 일도 처녀의 혼인청도 그리고 무당의 딸이라는 고백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지요. 말을 마친 조한수는 풀이 죽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머니, 마음이 끌리는 것은 사실이옵니다. 하오나 무당의 딸을 우리 풍양조 씨 가문에 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글쎄 할머니의 반응은 조한수의 예상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눈을 부릅뜨시더니 지팡이로 마루를 탕 하고 내리치셨지요.
이놈아. 조한수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이토록 큰 기운이 실린 것은 병환이 깊어진 이후로 처음이었으니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어찌 양반이더냐. 내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어도 똑같이 말씀하셨을 게다. 양반이란 것이 남을 깔보고 높고 낮음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 것이 진짜 양반인 줄을 내가 아직도 모르겠느냐. 할머니는 숨이 차신 듯 잠시 기침을 하셨지만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집신을 팔지 못해 주저앉아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누구더냐? 내 약값을 떼준 사람이 누구더냐? 배고파 쓰러지려는 내 배를 채워준 사람이 또 누구더냐? 그것이 다 그 처녀가 아니더냐? 그런 사람의 아비가 무당이면 어떻고 백정이면 또 어떠하냐? 가세가 기울어 집신이나 삼고 앉은 놈이 양반 채통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보기에 더 민망하지 않더냐? 할머니의 꾸짖음 한마디 한마디가 쇠몽둥이로 머리를 맞는 것보다 더 아프고 깊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조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시더니 목소리를 한결 부드럽게 가라앉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수야, 이 할미가 70평생을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이 남의 핏줄 따지는 일이더라. 내 아비도 양반의 피가 흐른다고 굶어 죽지 않았더냐. 핏줄이 밥을 먹여주더냐. 신분이 약을 지어주더냐. 진정 내 곁에서 아무런 데가 없이 손을 내밀어 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내 사람인 게다. 조한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양반의 자존심이라는 것, 가문의 채통이라는 것이 허물어진 초가지붕 아래에서 병든 할머니 한 분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자신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처녀가 자신을 위해 해준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자 그토록 무거웠던 자존심이라는 것이 종이장처럼 가볍고 부질없게 느껴졌지요. 할머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사람 말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어서 가서 그 처녀에게 혼인하겠다고 전하거라. 이 할미가 살아있을 때 손자 며느리 얼굴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조한수는 할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고는 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을 밟으며 숨가쁘게 산길을 오르는 그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도 자존심도 모두 아침 안개처럼 녹아 사라지고 오직 한 사람을 향한 뜨거운 마음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지요. 대저택 앞에 다다른 조한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뚝 서자 마침 마당을 쓸고 있던 처녀가 그를 보았습니다. 처녀의 두 눈이 크게 떠지더니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보였지요. 선비님, 제가 왔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조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혼인 하겠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처녀의 눈에서 참고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 뒤에 피어난 미소는 조한수가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만큼 환하고 또 눈부신 것이었지요. 혼인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산속 대저택의 마당에 촛불을 밝히고 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이 맞절을 올렸는데 비록 하객이라곤 할머니 한 분뿐이었지만 조한수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어떤 양반과 혼례보다 벅찬 감동이 차올랐지요. 연하는 새색시 차림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할머니는 흐린 눈으로 손자 며느리를 바라보시며 연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하시며 연하의 손을 꼭 잡으시던 할머니의 그 떨리는 음성을 조한수는 두고두고 잊지 못했지요. 혼인 후 조한수의 살림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뒤집힌 듯 달라졌습니다. 연하가 가져온 재산이 어찌나 넉넉했던지 허물어지던 초가는 기와집으로 새로 올렸고 쌀독은 늘 넘쳐 흘렀으며 마당에는 하인이 오가고 외양간에는 소 2마리가 한가로이 여물을 씹고 있었지요. 헌 도포를 기워 입던 조한수가 이제는 명주 두루마기에 갖가지 번듯하게 쓰고 마을을 활보하게 되었으니
세상이 얼마나 요지경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조한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할머니를 더 극진히 모시는 것도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아니었지요. 조한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냉대하고 업신여기던 풍양조씨 친척들 앞에서 돈을 뿌리며 어깨를 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집신장이 한수가 아닌가? 마을 어귀에서 조한수의 행색을 본 친척들의 입이 쩍 벌어졌지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루한 도포에 서책 보따리를 등에 진 채 구걸하다시피 했던 조한수가 명주 두루마기를 걸치고 하인까지 데리고 나타났으니 눈을 비비고 또 비벼도 믿기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조한수는 그 놀란 표정들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그래, 그때 나를 개 취급하던 그 얼굴들이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것이냐. 조한수는 의도적으로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썼습니다. 종숙 조덕문의 아들 혼산날에는 비단 10피를 축의금으로 보냈고 제사 때마다 소 한 마리 값의 제수 비용을 혼자 대겠다고 나섰으며 마을 우물이 말랐을 때는 자기 돈으로 새 우물을 파주기도 했지요. 친척들은 조한수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더니 이내 돈 앞에서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가세가 기울어 집신이나 삼는 놈이 무슨 조씨 종친이냐며 문전박대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한수가 원래 우리 풍양 조씨 중에서도 타고난 제목이었지라며 아첨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조한수는 그런 친척들의 변한 모습을 보며 자존심이 채워지는 듯한 쾌감을 느꼈지만 그 쾌감의 대가로 치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한수가 돈을 뿌리며 체면을 세우는 동안 연하는 어디에 있었느냐고요? 글쎄, 기와집 안채에 갇혀 있었습니다. 조한수가 아내를 단 한 번도 마을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간 적이 없었으니까요. 친척들이 찾아와 새 며느리 얼굴 좀 보자고 하면 조한수는 번번이 둘러댔지요. 아내가 본디 몸이 약해서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린다오. 집안 살림이 바빠 손님을 맞을 겨를이 없다 하오. 핑계는 그때그때 달랐지만 본심은 하나였습니다. 연하의 내력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무당의 딸을 아내로 들였다는 사실이 만에 하나 세상에 드러나는 날에는 풍양조씨 가문에서 영영 쫓겨나리라는 것은 조한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한수는 연하를 철저히 집안에만 가두었습니다. 장터에도 보내지 않았고 마을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것도 금했으며 이웃집 아낙네들이 찾아오면 문을 걸어 잠그게 했지요. 연하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채에서 할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약을 다리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묵묵히 살림을 꾸려나갔지요. 할머니의 병환이 날로 좋아지신 것도 연하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약초 지식으로 정성껏 탕약을 달여 올린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연하의 손을 잡으시며 내가 이 집에 온 것이 하늘이 내린 복이다라고 하셨지만 조한수는 그런 아내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고마워할 줄을 몰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종숙 조덕문이 마을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괘씸한 생각을 굴리고 있었지요. 조덕문은 조한수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이 영 맞듣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받으며 입이 찢어지게 웃었지만 받으면 받을수록 배가 아팠던 것이지요. 집신이나 삼던 놈이 대체 어디서 저런 재물을 구한 것이냐. 그리고 그놈의 아내라는 여자는 왜 한 번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는 것이냐. 조덕문은 슬그머니 조한수의 집 주변을 염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장터에 나가는 틈을 노려 담장 너머를 엿보기도 하고 마을에 나온 하인을 붙잡고 술을 사주며 이런저런 말을 캐내기도 했지요. 그러던 중 장터에서 약재를 사가던 늙은 하인의 입에서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마님이 원래 만신의 외동딸이신데 약초를 어찌나 잘 아시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조덕문의 눈이 번쩍 뒤집혔지요. 만신, 그러니까 무당이라.
풍양조씨 가문의 종손이 무당의 딸을 아내로 들였다. 조덕무는 술값을 후하게 쳐주며 하인의 입을 더 열었고 연화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 고을에서 이름난 만신이었다는 것, 산속 대저택이 원래 만신의 재산이었다는 것까지 모조리 캐내고 말았습니다. 조덕무는 그 길로 풍양조씨 종친들을 불러 모았지요. 종가의 넓은 사랑방에 10댓 명의 종친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조덕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덕문이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을 전해야 하겠소. 한수 그놈이 무당의 딸을 아내로 들였다 하오. 사랑방이 일순간 뒤집어졌지요. 뭐라고? 무당이라니. 감히 풍양조씨 가문의 무당의 피를. 종친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이윽고 분노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장 한수를 불러오너라. 조한수가 종가에 불려왔을 때 사랑방의 분위기는 살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은 종손 어른이 이를 악물며 입을 열었지요. 한수야, 내 아내가 무당의 딸이라는 것이 사실이더냐? 조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지요. 그것은 사실이냐고 묻고 있다. 사실이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종손 어른이 벌떡 일어나 호통을 쳤습니다. 무당의 핏줄을 우리 조씨 가문에 들였다? 내 이놈, 오늘부로 족보에서 내 놈의 이름 석자를 지워버릴 터이니 당장 이 문을 나서거라. 선산 출입도 그만다. 다시는 풍양조씨를 입에 담지 마라. 종친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지요. 불과 얼마 전까지 조한수의 돈을 받아 챙기며 아첨하던 바로 그 입들이었습니다. 조한수는 사랑방 마루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지요. 돈을 뿌릴 때는 형님 아우하며 따르던 자들이 아내의 신분이 드러나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등을 돌리는 그 꼴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 나가겠소. 조한수는 이를 악물고 종가를 뛰쳐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눈앞은 아득했지요. 풍양조씨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양반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선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묘소 앞에 절을 올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지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한수의 가슴속에는 수치심과 분노와 후회가 뒤엉켜 쓰디쓴 독이 되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의 화살이 향한 곳은 자신이 아니었지요. 대문을 열고 들어선 조한수의 눈에 안채에서 할머니의 이불을 널고 있던 연화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조한수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었지요. 모든 것이 저 여자 때문이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눈이 먼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질 겨를이 없는 법이지요. 조한수의 입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말이 칼날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망쳤다. 빨래를 널던 연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돌아본 연화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한 듯한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지요. 연화의 그 고요한 침묵이 조한수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한다는 것을 이 어리석은 사내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진 그날 이후 조한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이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주막으로 향했고 낮이면 술에 절어 아무데나 드러누웠으며 해가 지면 비틀비틀 집으로 돌아와 연화에게 온갖 독한 말을 내뱉고는 쓰러져 잠들기를 반복했지요. 가을이 깊어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도 조한수의 술버릇은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내년에 그 천한 핏줄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된 것이야. 풍양조씨 가문의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지다니 이것이 다 내년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냐. 조한수가 술에 취해 돌아올 때마다 연화를 향해 내뱉는 말은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독은 한결같았습니다.
연하는 그때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남편의 진흙 묻은 신발을 벗기고 더러워진 도포를 갈아입히고 따끈한 숭늉을 올렸지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삼키면서도 한 번도 원망의 말을 내뱉지 않았으니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는 하늘만이 알았을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몇 차례나 조한수를 불러 꾸짖으셨지요. 한수야, 내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너를 살린 은인에게 어찌 저리 독한 말을 내뱉느냐. 하지만 술에 찌든 조한수의 귀에는 할머니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도 결국 저 여자 편이시냐며 방문을 쾅 닫아버리기 일쑤였으니 할머니는 가슴을 치며 한탄하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께서 연화의 손을 붙잡으시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이 할미가 부끄럽구나. 내가 키운 손자가 이 모양이라니. 하지만 제발 조금만 더 참아다오. 저 아이가 반드시 깨닫게 될 날이 올 터이니. 연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서방님이 아프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화를 낼 수는 없지요. 그 말을 듣는 할머니의 흐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가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안동의 겨울은 뼈를 에이는 것으로 이름 높았으니 북풍이 칼날처럼 매서웠고 낙동강 지류마다 두꺼운 얼음이 얼었지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한방눈에 지붕이 내려앉을 지경이었고 길이라는 길은 모조리 눈에 파묻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지요. 그런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조한수가 마을 주막에서 밤늦도록 술을 퍼마시고 있었지요. 주모가 이제 그만 드시고 들어가시지요 하고 몇 차례나 권했지만 조한수는 막무가내로 술을 더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결국 주막 문이 닫히자 비틀비틀 밖으로 나섰는데 글쎄 밖은 이미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람이 어찌나 사나웠던지 한 발짝 내딛기가 무섭게 몸이 휘청거렸고 눈발은 얼굴을 때리듯 세차게 날려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 눈보라쯤이야. 만취한 조한수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지만 술기운의 방향 감각을 잃은 데다 눈보라에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 가지 못해 길을 잃고 말았지요. 발이 눈 속에 푹푹 빠지고 온몸에서 열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손끝이 먼저 감각을 잃었고 이어 발끝이 그 다음에는 종아리가 나무 토막처럼 굳어지기 시작했지요. 술기운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자. 조한수는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눈 위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한방눈이 그의 몸 위에 소리 없이 쌓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한수의 몸은 하얀 눈 속에 반쯤 파묻혀 버렸지요. 입에서 새어나오는 숨결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날이 밝기 전에 이 사내는 차디찬 눈 속에서 영영 눈을 감게 될 터였지요. 같은 시각 기와집에서는 연하가 뜬 눈으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따끈하게 데워놓고 숭늉을 올려두었지만 밤이 깊어지고 눈보라가 거대질수록 연하의 가슴은 점점 불안으로 가득 찼지요. 아무리 매정한 말을 내뱉는 남편이었지만 이 눈보라 속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탈이 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침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연하가 귀를 기울이니 풍양 조씨 친척 선옷의 목소리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끊어져 들려왔는데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연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수가 주막에서 술을 퍼마시고 나간 뒤로 집에 안 돌아왔다는데 이 눈보라에 아마 살아 돌아오기는 틀린 것 같소. 쯧쯧 안 됐지만 어쩌겠소. 그나저나 한수가 죽으면 그 재산은 누가 물려받는 게요? 무당의 딸한테 다 넘어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소? 그렇지. 한수가 족보에서 지워졌으니 그 재산은 풍양조씨 종중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소. 우선 날이 밝으면 시신을 찾아보고 그 후에 재산 정리를 서두릅시다. 연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친척이라는 자들이 사람의 목숨을 걱정하기는커녕 재산 이야기부터 꺼내다니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 짓이란 말입니까? 연하의 두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떨고 있을 때가 아니었지요. 연하는 번개처럼 방으로 뛰어들어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약초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동상에 듣는 당귀와 청군가루, 몸의 열기를 되살리는 건강달인 물, 그리고 기력을 끌어올리는 인삼 한 뿌리까지 챙긴 연하는 두꺼운 솜저고리를 껴입고 대문을 박차고 나섰지요. 눈보라가 사정없이 몰아쳤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연하는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남편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불러댔지요. 서방님, 서방님, 어디 계세요? 바람이 목소리를 집어삼켰지만 연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주막에서 집으로 오는 길을 샅샅이 뒤졌지요. 손가락 끝이 얼어 감각이 사라지고 눈썹 위에 고드름이 맺혀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귓가에 울렸지요. 연하야,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약초만이 아니란다. 살리겠다는 마음이 가장 큰 약이니라. 얼마나 헤맸을까요?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눈 속에 반쯤 파묻힌 검은 그림자가 등불빛에 어른거렸습니다. 서방님, 연하가 달려가 눈을 파헤치니 조한수가 입술이 시퍼렇게 질린 채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지요. 숨결은 가느다란 시로라기처럼 희미했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 꼴을 보고 울음부터 터뜨렸을 것이지만 연하는 달랐지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침착하게 남편의 젖은 도포를 벗기고 자신이 입고 온 솜저고리로 남편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꺼낸 건강달인 물을 남편의 입술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흘려 넣었지요. 서방님, 눈 뜨세요. 제발 눈 뜨세요. 연하는 남편의 차디찬 손을 자기 품 안에 넣어 체온으로 녹이며 당귀와 청군가루를 물에 풀어 목구멍으로 조심스레 흘려보냈습니다. 얼어붙은 남편의 사지를 살살 주물러 혈기가 통하게 했고 가슴 위에 두 손을 겹쳐 올려 온몸에 체온을 전해주었지요. 눈보라 속에서 연하의 등은 눈에 하얗게 뒤덮여 갔지만 남편을 감싸 안은 두 팔만은 한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연하가 기력이 다해 쓰러질 지경이 되었을 때 조한수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으응. 연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연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남편을 등에 업었습니다. 앙상한 어깨 위에 자기보다 훨씬 큰 사내의 몸을 올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연하는 해냈지요.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에 업힌 남편의 희미한 숨결이 뒷목에 닿을 때마다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 하나가 연하의 다리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지요. 기와집에 도착한 연하는 아랫목에 남편을 눕히고 이불을 겹겹이 덮었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활활 지폈고 인삼을 다려 한 모금씩 입에 넣어주며 밤새도록 남편의 곁을 지켰지요. 동이 틀 무렵에야 조한수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입술에 온기가 되돌아왔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잠이 들었지요. 눈보라가 걷히고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물들릴 때까지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한편 날이 밝자 친척들이 시신을 찾겠다며 몰려왔지만 멀쩡히 살아있는 조한수를 보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조한수는 아직 의식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지만 흐릿한 눈으로 친척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만은 또렷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안도도 기쁨도 없었지요. 오히려 실망에 가까운 빛이 스치는 것을 조한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손가락 끝이 검게 동상에 걸린 채로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잠들어 있는 연화의 모습을 보았을 때 조한수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내가 죽기를 바라며 재산을 노린 것은 피를 나눈 친척들이었고 눈보라를 뚫고 내 목숨을 살린 것은 내가 가토록 구박하고 천대하던 무당의 딸이었구나. 그 사실이 뜨거운 인두로 가슴을 지지는 것처럼 조한수의 온몸을 관통했지만 아직 몸을 움직일 기력이 없었기에 조한수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소리 없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나 조한수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상에 걸린 손끝과 발끝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겨우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 며칠 동안 연하는 한시도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약을 다렸으며 낮이면 미음을 끓여 한 숟갈씩 남편의 입에 넣어주었고 밤이면 동상 걸린 손발에 약초를 갈아붙여주며 잠 한숨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요. 자신의 손가락 끝도 동상으로 검게 변해가는 것을 알면서도 연하는 남편의 손발부터 먼저 치료했으니 그 마음이 어찌 사람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늘이 내린 것이라 해야 마땅할 것이었습니다. 조한수는 그 며칠 동안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연하가 미음을 떠올리면 고개를 끄덕이고 약을 올리면 묵묵히 받아 마실 뿐 눈도 잘 마주치려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조한수의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들렸던 친척들의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한수가 죽으면 재산은 누가 물려받는 게요? 날이 밝으면 시신을 수습하고 재산 정리를 서두릅시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 때마다 조한수는 이를 악물었지요. 자신이 얼어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데 같은 핏줄이라는 자들이 걱정한 것은 목숨이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비단 10피를 축의금으로 보내고 제삿밥을 혼자 대겠다고 나서고 새 우물까지 파주었건만 돌아온 것은 이것이었지요. 돈을 받을 때는 형님 아우하며 웃던 그 얼굴들이 자신이 죽었을 때 보여줄 표정은 슬픔이 아니라 탐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연하가 있었지요. 날마다 독한 말로 가슴에 못을 박고 밥상을 걷어차고 무당의 딸이라며 천대하던 그 남편을 위해 목숨을 걸고 눈보라 속을 뛰쳐나간 사람. 자기 손가락이 검게 얼어가는 것도 모른 채 남편의 손발부터 치료하는 사람. 그것이 연하였습니다. 족보에 이름이 올라있는 친척은 재산을 노렸고 족보에 이름조차 올릴 수 없는 아내는 목숨을 살렸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답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된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하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는 사이 조한수는 떨리는 다리를 끌고 마루로 나갔지요.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 사이로 겨울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연하가 널어놓은 빨래가 찬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는데 그 빨래 사이에 조한수의 도포와 버선이 가지런히 걸려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술에 절고 눈에 젖어 더럽혀진 그 도포를 연하가 꼬박 밤을 새워 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가며 빨았을 것이 뻔한데 도포에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펴져 있는 것을 보니 조한수의 가슴이 칼로 에이는 것처럼 아려왔지요. 그것을 보는 순간 조한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더니 마루 위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동안 자신이 아내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내년에 그 천한 핏줄 때문에 내가 이 집안을 망쳤다. 무당의 딸이 만든 약을 누가 먹느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은 제 입으로 제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지요. 조한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가 없었지요. 마침 죽그릇을 들고 나오던 연하가 마루 위에 주저앉아 우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죽그릇을 내려놓고 남편 곁에 무릎을 꿇었지요.
서방님, 왜 이러세요? 어디가 아프신 겁니까? 아프다. 아프다, 연아야. 조한수가 얼굴을 감싼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 연아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지요. 조한수가 손을 내리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아의 손을 보니 손가락 끝이 검게 동상에 걸려 있었지요.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살리느라 얼어붙은 그 손이었습니다. 조한수는 그 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감싸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 부끄러웠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연아야,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다. 서방님. 아니, 듣고만 있어다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을 사람 구실을 못할 것 같다. 조한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내가 족보에서 쫓겨난 것이 내 탓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내 신분을 숨기려 한 것은 나였고 돈으로 친척들의 입을 막으려 한 것도 나였으며 너를 집안에 가두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지 못한 것도 다 나의 비겁함이었다. 내가 이 집안을 망친 것이 아니라 내 허울뿐인 자존심이 이 집안을 망친 것이었다. 연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요. 그리고 내가 눈보라 속에서 나를 살리는 동안 같은 피를 나눈 친척이라는 자들은 내 재산을 나눠 가질 궁리를 하고 있었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은 가문이었고 내가 살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유일했다. 그런데도 나는 가문의 이름 석자에 매달려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짓밟았으니 이것이 양반이냐? 이것이 사람이냐? 조한수는 연아의 동상 걸린 손을 이마에 갖다 대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용서해다오. 제발 이 못난 사내를 용서해다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빌겠다. 앞으로는 절대로 다시는 너에게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 연아는 한참을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남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조용히 말했지요. 서방님, 저는 처음 장터에서 서방님을 배웠을 때 이미 각오했습니다. 무당의 딸인 제가 양반 가문에 시집가면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요. 그래도 서방님이라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등에 서책을 지고 다니시면서도 꺾이지 않는 그 눈빛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사람의 참된 가치를 알아보시리라 믿었으니까요. 연아의 눈에서 비로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래 걸리셨지만 결국 알아봐 주셨으니 그것으로 됐습니다. 조한수는 아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지요. 그 울음 속에는 미안함도 있었고 고마움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뼈저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두 사람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할머니께서 흐린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나직이 중얼거리셨지요. 이제야 이놈이 사람이 되었구나. 그로부터 며칠 뒤 몸이 한결 회복된 조한수가 한 일이 있었지요. 풍양조 씨 친척들이 재산 목록을 들고 다시 찾아왔을 때 조한수는 대문 앞에 우뚝 서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랐지요. 비굴하게 돈을 뿌리며 환심을 사려던 그 조한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만들 돌아가시오. 조한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지요. 내가 얼어 죽을 뻔한 그 밤에 여러분이 한 말을 내 귀로 똑똑히 들었소. 시신수습이니 재산 정리니 하던 그 말들을 말이요. 친척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덕문이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지요. 그것은 오해요. 우리가 언제? 오해가 아니오. 내가 분명히 들었고 아내도 들었소. 여러분은 내 재산을 걱정했지 내 목숨은 걱정하지 않았소. 눈보라 속에서 내가 죽어가는 동안 여러분 중 단 한 사람도 나를 찾으러 나서지 않았소. 이것이 핏줄이요? 이것이 여러분이 그토록 떠받드는 가문의 정이요? 조한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를 족보에서 지운 것, 그것은 여러분의 권리이니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소. 하지만 나 또한 오늘부로 여러분과의 인연을 끊겠소.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서 사람의 목숨보다 재물을 탐하는 자들을 나는 더 이상 친척이라 부르지 않겠소. 다시는 이 문 앞에 얼씬거리지 마시오. 이놈이 감히. 조덕문이 벌컥 화를 내며 한 발짝 나서려 했지만 조한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친척들 앞에서 쩔쩔매며 돈으로 환심을 사려던 그것 많은 사내의 눈이 아니었지요. 눈보라 속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고 아내의 헌신으로 되살아난 사내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겠소. 내 아내를 무당의 딸이라 업신여기셨지만 그 무당의 딸이 눈보라 속에서 내 목숨을 살렸소. 여러분의 핏줄이 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이 천하다 손가락질한 여인이 해낸 것이요. 누가 진짜 사람이고 누가 진짜 짐승인지 돌아가시며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나둘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지요. 조덕문이 마지막까지 뒤를 돌아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조한수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입을 다물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 연하가 조용히 남편의 뒤에 와섰지요. 조한수는 돌아서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가 피어 있었지요. 조한수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상으로 거머쥔 그 손이 조한수에게는 세상 어떤 비단보다 고귀하게 느껴졌지요. 그 뒤로 조한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을 끊었고 연하와 함께 장터에 나가 집신을 팔았지요. 예전처럼 집신 솜씨가 서툰 것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옆에서 집신 엮는 법을 알려주며 웃을 때면 조한수도 따라 웃었지요. 장터 사람들이 저 부부는 참 다정하구먼 하고 수군거리면 조한수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내심 뿌듯했습니다. 할머니는 안채에서 볕을 쬐시며 손자 부부가 나란히 장터로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시고는 저것이 사람 사는 모습이지 하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연하의 약초 지식은 차츰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무당의 딸이라며 수군거리던 이들도 연하가 지어준 약으로 아이의 열이 내리고 노인의 기침이 멈추고 산모의 기력이 돌아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는 하나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 아낙네가 찾아와 연하야, 우리 시어머니 기침이 낫질 않는데 내가 좀 봐줄 수 있겠느냐 하고 부탁했을 때 연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지요. 무당의 딸도 아니고 천안거세년도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마을 사람에게 불린 것은 태어나서 그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허울뿐인 족보의 이름 석자는 잃었지만 조한수는 그보다 100배 1000배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신분이 아니라 사람됨으로 세운 진짜 삶을 말이지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기와집 마당에서 나란히 앉아 집신을 삼는 두 사람의 모습은 세상 어떤 양반가의 비단 병풍보다 아름답고 따스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족보에 적힌 이름 석자가 아니라 눈보라 속에서 내미는 손 하나에 있는 것이라고 이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어요? 눈보라 속에서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던 연하의 그 마음이 듣고 계신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스하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족보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어려울 때 내미는 손 하나에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이 뭉클했던 장면을 알려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